스루프타임즈 2023년 1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2년 반 만에 4분기 축소를 첫 제목으로 시작해서 한 이틀분을 편집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저의 이 스루프타임즈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한 분들께서는 1.5 배속을 보시던가 또 필요하시면 건너뛰기를 해서 보셔도 충분하실 거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끝까지 봐주시는 게 대단히 감사한 거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 2년 반 만에 4분기가 축소됐다. 일반적으로 3분기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선형적인 예측으로 3분기까지의 어떤 누적 실적에서 한 25% 정도 업하면은 그 4분기 그 연간 실적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그 축소가 됐다 하면은 3분기 실적에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연말에 대해서 어떤 그 사업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부단히 더 그 기업들은 노력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또 강매해서 또 밀어내기 작전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을 썼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4분기가 2년 반 만에 감소했다. 그렇게 이제 이 한국은행이 목요일 추정했다고 로이터가 보도를 냈습니다. 이런 그 보도를 내는데 기자들은 우리나라 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두 분이네요. 이지훈, 유춘식. 근데 편집은 브래들리 페렛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한국 기술산업의 신뢰도가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이 기술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에 해당할까요? 글쎄, 그런데 이제 뭐 다양한 거 같은데, 여기에서 그 샘플로 난 건 전자,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업종의 전망이 61개로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있는 걸 보니까 무슨 테크, IT 계통은 뭐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여기 나오는 것도 거의 뭐 그런 종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그러니까 2016년 여기 라고 한다 그러면은 평균으로 봐서 그 2016년 서전, 그 중간에 2022년 그 초에도 좀 그 정도 떨어진 것 같고, 또 현재 2023년도 말에 이렇게 또 뭐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그 블룸버그가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그 전망치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뭐 증권사보다도 이쪽이 그 취재한 거는 블룸버그가 뭐 센 김이라고 있는데, 이제 국내 한국인 출신 같죠? HSBC니까 그 홍콩 사우나 모닝 홍콩일 겁니다. 이게 홍콩 쪽에서 이코노미스트 프레드릭 노이만이 그렇게 인터뷰상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경기 후퇴가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한국 경제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작년 4분기 2.9% 성장했다. 전망치를 상회했다. 침체 우려에도 성장 견고하다. 헤럴드 경제 1월 27일자인데요. 여기에 이 GDP라는 것은 생산량 기준이다 보니까 민간 재고 투자도 이 성장으로 보는 거죠. 뭐 소비자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연방
지방정부 지출, 비주거 고정투자 증가 등이 4분기 GDP 증가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재고 투자라는 게 그 야누스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과잉 재고니까 경제가 상승했다는 거에 기여를 한 게 아니고 거꾸로 만든 것만큼은 못 팔았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특히 미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2.1% 증가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는데, 거기에다가 정유, 석탄, 화학 제품 및 제조업과 광업, 유틸리티, 그 수도, 전기, 가스 이런 부분의 재고 투자도 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수를 얘기하면서도 원가 회계의 이 어떤 그 사고방식을 탈피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GDP 재고의 증가를 투자로 인식하는 것은 원가 세계에서 세뇌된 탓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무역 수지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2022년도는 무역 적자가 472억 불이고요. 한 7% 정도 적자고, 일본은 20%나 적자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업 실적을 분석할 때는 아마도 원재료 가격이 대부분은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가 아니겠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추세 속에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원자력 가격 상승 압박률에 비해서 판매 가격은 그렇게 못 올렸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의 고통은 한국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에 또 소개도 되겠지만은 일본도 연속해서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매우 큰 폭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 기업은 임금 인상의 압력을 또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잠정 실적으로서 작년 영업손실 2조 8,500억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역대급 혹한기가 왔다. 조선비즈 황민규 기자인데, 이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과정에 말하자면은 이 상각 처리한 것들이 1조 3,305억 원이나 손상 처리를 했는데, 이제 실제 이만큼 현금이 날아간 건 아니고 평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해서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의 회계 조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금액은 이제 나중에 정식 공시가 되면은 현금 흐름표에 현금 조정액이라고 해가지고 현금 지출이 아니고 보통 유출이 없는 비용,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익, 단기 손익을 조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성현 LG 디스플레이의 CFO는 4분기에 선제적 재고 축소라고 이해할 듯 말 듯한 용어를 써가면서 또 대형 사업 운영 합리화 등등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또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하고 고강도 비용 감축을 계속 지속함으로써 분기별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던 얘기는 잠정 실적이 공시됐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개별 재무제표를 분석을 합니다만은 연결로 봐서 매출이 26조 1,518억 원을 달성했고요. 전년도에는 29조 8,780억 원이니까 매출 자체가 12.5% 감소했고, 매출원가 더하기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를 총 영업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2.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손실폭이 193.5%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세전이익은 그 또 3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차이가 한 1조 3천억 가량 되는 게로 나오죠. 그래서 그게 대부분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LG 디스플레이가 2022년도에는 영업 손실이 2조 원이 났다 하는 게 이제 최대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간 사업보고서가 공시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 현금 재무지표로 1조 원들이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현금으로 수익은 얼마나 났을까? 그거는 좀 이 스카이 홀딩스의 스루풋 그 회계에 의한 분석을 좀 예고해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게 또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고는 야누스적이냐? 이 천사와 악마의 그 얼굴을 다 가지고 있는 비용 감축의 핵심은 아마도 해고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강도 비용 감축이란 게 뭐겠냐 이거죠. 가장 마지막에 가는 게 뭐 비용 절감을 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강도 비용 감축이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대거 해고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해는 무리인가? 한국 사회를 맛집부 진함에 갈라놓은 문재인, 그 너무 심각한 분단의 내용, 무토 마사토시라고 전 한국주재 특명 정권 대사인데,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라는 책을 써서 한국 국민한테 무리가 일어났던 그런 그 대사이기도 하죠. 근데 상당히 그 지한파고, 또 나름대로 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한다기보다도 한국에 대해서 일본은 많이 걱정해주는 그런 외교관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이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저 사람과는 식사도 하기 싫어. 그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화해 불가능한 단계가 돼 있다. 그 야당, 여당, 좌파, 우파들이 그 문재인 정권 때 그게 더 극명하게 갈라져 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중앙일보 취재한 내용으로는 한국 부모들의 경제력에 의한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계층 사다리가 걷어차져 버렸다. 끊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서양식 표현으로는 사다리를 걷어찼다. 그래서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또 민주국가가 되면서 신분 계급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일제시대 때도 없어진 것은 맞고요. 노력하면은 이 상류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경제 발전하면서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한 50년이 지난 1950년도부터 따져가지고 한 70년 동안 경제 발전이 쭉 되어 오면서 이제 옛날의 신분계급 사회가 아니고 어떤 그 계층 사회가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정치 영역에서의 분단이 경제 영역에 못지않게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 정치적 분단 대립을 복원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인 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권이다. 한국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같은 혁신 정부가 되면 박근혜를 탄핵하면서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이니까 사회의 공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정치의 이권이 혁신에 옮겼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좌빨들이 정권을 잡고서 자기 이득 편취만 골몰했다. 이런 거가 많이 지금 발각이 되고 드러나고 있죠. 분단을 결정적으로 한 대북 정책이다. 결국은 말로는 평화무드다, 휴전 협정이다, 정전 협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일본이 재무장하는데 또 기여를 했고요.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그 2024년도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주 간첩활동 대한 수사권, 어, 경찰에 이관한 법을 제정했다. 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니 그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요즘에 이제 그 연말부터 연초에 간첩 뉴스가 이 체포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민노총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 사람이 이 말하자면 그 대한민국을 그 북한에 남기려고 했던 친구 아닌가 하는 요즘 그런 오해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기분도 좀 들어요. 네. 난방비 3배가 끝 아니다. 문 정부가 떠넘긴 폭탄 올해 더 커진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 강다은 기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홍정 당국대 교수는 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현재 요금과 관련한 여러 부작용을 심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방 많은 겨울철에 인상 한꺼번에 인식을 또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그 4차례 메가줄이라고 단위를 그 에너지 단위는 메가줄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랐지만 그게 이게 그 천연가스 그 수입 가격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올해도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고 원재료 그 수입 가격에 의해서 제대로 그 가격에 반영을 못하면은 이 사람들은 미수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미수금이라는 용어가 이제 회계상으로는 그 매출이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를 미수금이라고 그러는데 가격을 반영을 못한 거를 미수금 계정으로 잡는 모양이죠. 나중에 그 한국가스공사를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회사가 그 주석에 공시했던 내용인데요. LNG 도입선별 매매 가격은 판매자 및 구매자 핵심 정보로 비밀 유지 조항에 의거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전체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2020년 8월 1일부로 도시가스 원료비를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 발전용으로 분리하여 민수용은 기존의 2개월 조정 주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의 경우에는 매월 조정된다. 그러면은 매월 조정해 왔는데 가격 인상 안 했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2002년도 3분기 누적으로 보면은 무려 전년 말에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167.8%가 있는데 이 재료 비율 비중이 뭐 90한 8% 9% 정도까지 이렇게 그 높은 거기 때문에 간단히 저장했다가 다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100%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 기획재정부 그 애들이 올리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 거 보면은 그 참 나중에 이 뜨거운 감자를 다음 사람들한테 네가 당해봐라고 넘기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걸 수용해가지고 또 그 정권이 그 인기를 못 얻고 그 물가만 오르고 뭐 제대로 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이 또 일어나게 해서 지들이 또 다시 정권을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때는 또 이렇게 그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정책 같은 자기네들은 분배 정의를 얘기한다 뭐 하면서 이게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애 먹어봐라 니들 그 우파 애들 국민의힘 애 먹어봐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야. 전기값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아 몰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국가스공사의 설명대로라면 문정부에서도 원료가격 연동으로 도시가스용은 매월 조정했다고 설명을 한다. 그러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걸 미수금이라고
22년 3분기까지 LNG 수입 가격이 167.8% 상승한 것이 지금 난방비가 올라가는 핵심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마다 제대로 반영을 했다면은 그 데미지를 한꺼번에 안 먹죠. 국민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그 겨울철에 이 데미지를 먹고 나니까 뭐 이따위 놈의 정권이 있어 이렇게 이제 욕이 나오고 그 현재 대통령 뭐 인기도 뭐 이런 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포퓰리즘 문정부 가스요금 조정 기회 7번 외면했다. 결국 난방비 폭탄, 소비심리 꽁꽁, 조선비즈 결국 이렇게 이제 뉴스를 조선일보 쪽으로는 내는 거죠. 이게 뭐 어디 아파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한 달에 58만 4,400 뭐 엄청 그 가스요금을 썼네요. 코비드 사태 이후 가스 공급업체의 이 가스 검침은 그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LNG 수입을 해 가지고 여러 그 지역별로 그 지역 말하면 공급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SK 쪽으로 무슨 비상장 기업이지만은 그런 에너지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코비드 이후로 우리 보고서 검침을 해서 알려달라. 요즘은 또 카톡으로 해가지고 못 믿겠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뭐 이따위 건방진 그 공급업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검침범위. 그러면 그거 정도만큼은 또 깎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는 저는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득은 다 보겠다. 가격 올리면 오른 대로 하고 거기서도 인건비 절감한 거를 지들은 왜 이 가스료에서 안 깎여주느냐.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뭐 경제 전망까지 가스요금에다가 경제 전망까지 그 뉴스 보도를 냈어요. 2022년도에 소비자 물가가 5.1% 상승했는데 2023년도에 3.5% 예상한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220억 불 아니 조금 전에 소개한 것도 470억 불이 그런 얘기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역하고 또 경상하고는 또 좀 틀린 거니까. 한국 차세대 전투기 계획 공개 외 지금 신영국 3기는 첫 비행 직후 배경에 일본에 움직인 개미? 야, 일본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좀 일본 애들이 쓰는 그 어휘를 잘 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요. 개미라는 게 이제 어떤 맛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네. 시미즈 지로 항공 작가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올라탈 때 승자니에요. 리모노 하면은 탈 것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뉴스가 있는 것 모양입니다. 이름을 또 매체가 좀 재밌게 졌네요. 지난해 국산 전투기 KF-21을 첫 비행하셨잖아. 이거 전칭어로 한 거니까 번역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6세대 전투기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항공우주가 카이라고 그러죠. 그게 왜 그렇게 됐겠냐? 그러면 사실 일본하고 유럽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벌써 한 석 달 전인가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들어오면은 아무리 뭐 한국이 지금까지 KF-21을 뭐 4, 5세대 전투기라고 이제 범주에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왜 6세대까지 얘기하느냐. 그리고 이제 은근히 이제 그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 록히드 마틴이 기술 지원한 거다. T-50이라는 게 경공격기 FA-50 요걸 T-50 훈련기서부터 발전시킨 건데 이래서 원래 그것도 사실은 원래 일본의 F2 전투기 개발해서 기른 것이라고 한다 하면서 은근히 한국을 약간
하대하는 것 같은 뉴스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네요. 2035년 배치 목표로 6세대 그 유럽과 일본이, 그래서 왜 일본하고 유럽 애들이 공동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G7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G7에는 유독 그 동양 국가로서는 일본이 유일하죠. 한국이 또 이번에 그 초청 받을래는지 어떨지. 이번엔 그 일본이 의장국이 되기 때문에 히로시마에서 연다고 그랬나 뭐 그렇게 되는데 초청을 할지 안 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보면은 제2의 영일동맹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좀 이상스럽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요. 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탈일본 행렬, 노동환경 처우 개선 기대 안에 아시아 경제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취재 내용을 이렇게 좀 얘기했지만 교육 때문에도 가고, 또 말레이시아로 같은 데 가서는 월급이 짜도 물가가 괜찮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민을 가건 어떤 그 범주에서 더 인원수가 그 일본을 이 탈출하는 그런 인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본하고 관련된 거는 그 전기 자동차 EV 세금 우대 새로운 미일 협정이 필요. 옐런 재무장관이 언급했다라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 이 언니는 우리나라도 한번 왔다 가셨는데 왜 한국은 왜 언급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요거 새 그 이 미일 협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협정을 맺어서 전기차에 대해서 일본 거 공제해 주겠다. 그 의도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 언니는 뭐 한국은 뭐 저기 논의 밖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매우 이런 거 참 그 이 국제적인 한국의 국격이 아무리 우리가 무슨 케이팝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떠들어 봐야 경제적으로 이런 꼴을 당하고서야 참 기분 속된 말로 좀 더럽다 할 수 있겠어요.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사장 퇴진, 회장 근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AP 야마구치 말이 가케야마 유리. 그러니까 일본인 기자들이 취재한 거겠죠. 그런데 이 로이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창업자의 손자가 퇴진함에 따라 렉서스 사장 도요타 인수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 사장이 이제 올라섰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 말이 재밌습니다. 그 도요타가 정답이 없을 때를 순수한 열정으로 극복해 왔다. EV 추진이 좀 늦었죠. 전기자동차 추진이 그 하이브리드 쪽을 또 하고 일본 내수만 가지고도 솔직히 뭐 버틸 수 있는 기업인데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남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서바이벌 할 능력은 충분히 된다. 2022년에 GM은 2.5% 증가했고 도요타는 9.6%나 추락을 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분석해서 이상 징조를 볼 수 있을까? 그 PHC라고 그 주가 조작으로 검찰이 고발해가지고 송치한 사건인데요. 요거는 PHC 개별 분석을 해서 방송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걸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주재료인 폴리프로필렌 나노플라스틱 형태로 흡입 시 폐 손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리나라에서 연구 논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학술지 Particle and Fiber 톡시올로지라는데 1호로에 게재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그러니까 이거 일회용만 쓰고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면은 이런 것도 이제 과소비가 되는 거고 이것도 참 제대로 폐기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너무 아까워가지고 빨아쓰기도 합니다만은
그 참 문제네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글로벌 의제의 가장 큰 장애물인 이 엔티티 코리아 에서 한 건데요. 일일이 다 읽어보면 시간이 가니까 한번 화면을 정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우리 윤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만은 올해 논의된 주제는 결국은 ESG다 이런 얘기고, ESG를 해나가는데 미국 자체가 큰 장애물이다 라는 쪽으로 쭉 한 거를 제가 좀 열심히 정리를 해서 옮겼습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ESG를 준수하고 그 점수에 신경을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매수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매수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평가기관, 변호사, 컨설턴트, 회계사들이 ESG에 지금 목을 매서 돈벌이 해보려고 얘기하는데, 아마 평가기관이라는 게 이제 인증기관 뭐 이런 걸 거고, 아이소 같은 거, 또 변호사, 컨설턴트, 회계사들이니까 요 나발이 싸움이 돈 뜯어먹겠다고 거기서 돈을 벌어먹겠다고 하는 나발이 싸움들이 엄청 일어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올해 주제는 분열될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왜 분열이냐? 그러면은 ESG에 대한 반격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지, 지들이 분열을 시켜놓고 그래서 분열된 세계에서 협력이라고 하면서 말장난하는 것 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록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는 회전문 인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블랙록에서 근무하던 애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거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또 블랙록에 또 고위 간부로 가는 이런 학교가 있으니까 이 바이든 정부 이 백악관 내 행정 인사들이 행정부 내 금융하고 아주 밀착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가와 연방정부 사이에 악마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얘기 있고요. 소상공인들에게 ESG 어젠다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서 샘플은 농업, 소규모 농업, 축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소규모 축산업을 하는 농부들이 ESG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뭐 이런 거를 할 만한 여력이 안 되고 또 할 방법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아이씨 나 포기해 이러면은 그걸 누가 땅을 사버리냐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농업마저도 축산업, 낙농업 이런 것까지도 다 이 재벌 애들이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거기 아주 여기서 나온 거로는 빌 게이츠가 뭐 계속 땅을 사들인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미국 서부 영화의 대규모 축산업자에게서 가족 단위 농장을 지키려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공들이 대규모 악으로 나오죠. 대규모 이 소를 키우는 그런 목장주, 보안관까지 그냥 매수해서 하수인처럼 쓰는 그런 영화들의 유형을 미국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허리우드 자체가 또 좌파 성격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소규모 이 농장 주인이 악덕 대규모 농장주를 쳐 부수는 그런 영화를 상징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또 이런 비유를 좀 해보고 싶네요. 버핏, 게이츠 지난해만 각각 6조 원 기부 늘린 미 갑부들, 뭐 좋습니다. 돈 벌어가서 기부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 거 좋은데, 요거는 제가 제 의견을 배운 의견을 좀 써보겠습니다. 버핏처럼 개인으로 기부한 경우와 조지 소로스나 빌 게이츠
처럼 재단을 통해 기부한 경우 기부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 기부금은 개인에게 세금공제를 받아 절세를 가능하게 한다. 어쨌든 재단에 기부를 하든 또 그 기부받은 재단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쓰든, 그런데 재단 명의로 기부를 하면 그 재단의 취지에 대해 기부받은 수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재단의 행보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일단 재단에 기부하고 다시 그 기부한 돈으로 돈을 써대는 거니까 세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또 자기가 또 세금도 안 내고 자기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빌 게이츠로 비유를 들고 조지 소로스로 비유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이중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 저도 돈을 좀 왕창 벌어가지고 크게 어디 뭐 기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세금 공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좀 내 돈 받아간 사람이 내 뜻에 어긋나게끔 안 되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꿈이죠. 예, 꿈깨라고 누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네요. 한국과 일본은 폭설 혼란과 지연과 씨름하고 있다. AP 김동영 야마구치 마리. 요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인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다는 게 의미가 좀 있어요. 의미가 있어. 자, 뭐 한국이 이 최강 한파, 일본도 최강 한파를 하면서 이런 공동의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이런 것도 한일 협력이면 협력이죠. 그러니까 뉴스를 내는데 이게 어딘지 모르지만 한글로 돼 있으니까 아마 여행 가는 사람들이 눈보라 속에서 지금 인천공항 가는 버스 정류장인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아예 그냥 우리 여성 두 분이 그냥 아주 중무장하고 길거리를 걷고 있네요. 마스크 쓰면 다 이뻐 보여요. 그래서 일본 쪽은 요게 이제 일본의 특히 신사에 이런 상징물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절 들어가는 데나 이게 다 성격은 유사합니다. 이게 생긴 모양이 약간씩 틀려서 그렇지. 일본인이 이렇게 눈 치우는 그런 거가 또 나왔네요. 자, 한국의 달 탐사선이 지구와 달의 놀라운 영상을 공개하다. 라이브 사이언스 브랜드 스펙터 기자의 보도인데요. 우리나라 달 탐사선이 이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거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을 이렇게 시간별로 찍은 거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웹사이트이기 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서 이게 이제 일부러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멀리서 우회해가지고 이 달로 갔기 때문에 멀리서 이 달과 지구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달과 지구를 거리가 이 정도 되는구나. 멀긴 되게 먼 건데 밤하늘의 보름달을 보면은 휘영청 해가지고 이게 달 그러면은 또 이상하게 문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영어로 문이라고 하니까 일본 인공지능 AI는 달정권 그랬는데 이 달정권하고 우리 지구를 떠나거라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네요. 아재 개그였습니다. 이러한 윤 발언 강경 대응 후퇴는 없다. 용산실록이라고 헤럴드 경제에서 있는데 자관 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또 한국의 적은 북한이다. 뭐 이렇게 강성 발언도 한번 할 때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풀고 작년에 우리 유조선 지들 아니 국제적인 제재로 했는데 왜 한국 유조선을 억류시켜가지고 돈 내놔라 해서 우리 못 준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타협을 봐가지고 원유 수입 가격을 주고 배는 이제 억류에서 풀려났다 하는 뉴스를
봤었는데, 지들도 먼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윤정부 외교 민낯 드러나 공세, 외교부 곤란할 것 없다. 잠깐 건수 있으면은 이제 야권은 이제 이 여권을 이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뭐 건더기만 잡으려고 묻던 애를 쓰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국가적인 위상을 위해 가지고 뭔가 이게 가치 보조를 맞추는 게 애국이지. 이게 무조건 뭐 자기네들 기준으로 해서 자기 이권 기준으로 그렇게 모든 거를 그렇게 이 해석을 해버리고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왜 북한 주적이라고 한 건 왜 안 건드리냐 이 사람들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검출석 이틀 전 간첩 조작 피해자 만난 이재명 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조작 수사 프레임 부각 노린 듯. 친명 이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비명계라고 그러죠. 기소 때 당 대표선 물러나야. 이 수없이 음해당했지만 실체 드러남. 뭐가 실체가 드러났다는 얘기냐. 비명계 기소되면 당 대표선 물러나야. 해가지고 무슨 뭐 기자회견하는데 국가폭력 피해자. 국가폭력은 야 작년에 문정권 때도 국가폭력 같은 게 그러니까 민노총 가만히 놔두고 활개를 치게 놔두고 거기 간첩 침투하게 놔두는 게 그게 국가폭력이지. 이 자식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이 지들 분수를 모르고 1. 북한 감시용 인텔위성 발사. 그걸 왜 재난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AP 야마구치 말이. 아까 김동현 기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 건데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쌓아 올리는 거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미사일을 쏴서 인텔 위성 발사했다 이런 얘기고요. 심심하면은 유튜브 영화 압축해서 방송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외국인과의 어떤 국제결혼 할 그런 관계인데 이게 이제 실화라는데 1940년에는 우크라이나가 독일이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7살짜리가 생존한 유대인 소녀의 실화인데 늑대가 안 잡아먹고 늑대하고 같이 공존해서 살았던 실화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독일군이 뭐 아주 나쁜 역할로 나오는 거로 조금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유튜버는 오른쪽에 있는 독일인 여성은 뭐 한국인 남자하고 향후 결혼할지 모르지만 예비 장인이라고 하는데 한 4,000명 되는 면으로 해서 면장 밑에 바로 있는 그 정도 이제 이 큰이 뭐 이렇게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부처럼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서류 행정이 좀 많다. 일본도 그렇지만은 독일도 지방 이런 면 같은 데서는 디지털 행정이 아직 좀 뜸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번에 한국 여행 갔을 때 엄청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빠졌다. 건강식품이 한국식이 건강식인 것 같다. 이 아가씨가 생긴 게 완전 진짜 전형적인 독일인 같이 좀 건방지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했는데 뭐 그냥 보는 김에 독일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이 2차 대전의 이 전범을 다 사과하고 배상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하고도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우크라이나하고 관계도 요즘에 독일에서 또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이제 역사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뭐 그런 거겠죠. 여기 인상 쓰는 거 보면 완전 전형적인 독일 여자 같습니다. 1월 도내 물가 4.3% 상승, 41년 8개월 만에 상승했다. 총무성 시사통신. 물가가 계속 이렇게 41년 8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가
엄청 이렇게 그 인플레에 대해서 오르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전기요금이 24.6%, 도시가스 요금이 무려 39.7% 상승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현실화 시키니까 그 이 충격 데미지를 안고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전략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건데, 아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도시요금 현실화, 도시가스 요금 현실화 하는데 한꺼번에 데미지가 오니까 이 행정부 나쁜 놈들 이제 이런 심리가 이제 국민들한테 들어가게 하는 거죠. 중국과 전쟁 준비 안 돼 있다. 경고한 미 싱크탱크. 이미 외국 뉴스에는 이미 한 며칠 전에 나온 건데 23일 그 제목의 보고서라고 하면 지금 27일이니까 4일 정도 지났는데 외신 거 베껴가지고 낼 바에야 좀 더 빨리 베껴서 내시오라고 그래야 뭐 다른데 우리가 자꾸 외신을 안 보고 돌아가는 이 세계적인 이제 국내 뉴스 식상해가지고요. 뭐 국내 뉴스 볼 게 거의 관심도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뿐이 없잖아요. 허구한 날 여야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국민들이 식상해가지고 외신을 베껴도 너무 늦다 제 얘기고, 국가 방위는 생존에 대한 문제이고 기업과는 달리 충분한 안전재고를 보유하고 유지해야 된다. 아까 그 재고 증가는 그 민간 기업은 재고 증가는 안 좋은 거지만은 말하자면 군수물자는 재고가 많은 것은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기 때문에 안전 재고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미국의 방산업체가 요즘 한국 방산업이 잘 나가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중국과의 안보 경쟁을 대전략으로 세운 미 정부 입장에선 한국 방위산업의 생산력 증대와 기술 현상이 환영할 일일 것이다. 자기네들은 최신 그 더 비싼 거 만들어서 팔아먹고 우리는 기술을 갖다가 맨 처음 거는 미국이 지원해 줬을 지언정 우리가 이 방산해서 유럽 나토군에 한국 제품이 다 그냥 도배를 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2023년에도 아주 안 좋다는데 방위 군수 방산 산업이라도 수출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 FX 고위 외교관은 급격한 환율 움직임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가치모토 대츠치, 역시 일본인 기자가 뉴스인데요. 이분이 간타 마사토라는 일본 재무장관인 모양인데 자관 이 앵화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앵화 가치를 유지를 하려는 정부 개입은 계속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안중근의 영화가 히트, 대일 관계의 회복을 서두르는 서경 요시 정권의 새로운 장벽에 주간 포스트 2023년 2월 3일자 주간지를 이제 미리 땡겨서 좀 일부를 이렇게 보도를 한 내용이네요. 영웅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역사적으로도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고, 안중근 의사 그다음에 여기서 영웅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형을 시켰고 뭐 그런 거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김은저서의 하얼빈이라는 것이 또 베스트셀러가 돼서 현빈이 안중근 역을 맡아가지고 하얼빈도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럼 한국 정부가 일본 반일 감정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아니면은 일본을 견제하는 심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영화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난 문정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윤정권도 이런 건 또 하거든요. 한일 관계 정상화 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뭐 그런 거를 또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또 이 영웅은 영국 무대에서 수년간 했던 거를 영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도 오페라식으로 이제 나온다고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드라마가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나오고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본 회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변함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 사회의 근저에 있는 기저에 있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영화가 히트하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대일 관계 회복을 서두르는 윤 정권에도 새로운 장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얼빈은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선대가 만주로 적각불이 흐르는 만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또 재산을 일구고 살았던 그런 내력을 보면은 하얼빈은 사실은 러시아풍 도시로 개발이 됐었죠. 청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가 계속 남하하면서 백색계 러시아들이 저쪽 적색 이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 뭐 이런 게 일어나고 막 그런 와중에서 백색계 러시아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개척을 해서 살았던 그래서 하얼빈은 러시아풍 건물이 많고 또 유곽도 많았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산 임신 시의 급부 계속 키시 총리 중 개선 의지 참의원 대표 질문 시사통신 얘긴데 어쨌든 임신 출산의 총 10만행 상당을 급부하는 것은 계속해 나가고 재원 확보해서 착실히 노력하겠다 하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한국과도 관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관계 개선은 어떻게 할 건데? 독도는 일본 땅 그러면 그 관계 개선 아닌데 외무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걸 보면은 벌써 우리도 출산 지원금 있고 장려금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요. 요거는 뭐 제가 해당이 안 돼가지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눌러보면은 출산 지원금 신청하고 지자체별로 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경쟁력으로 이 지자체 인구가 주니까 그건 중앙정부 성격으로 하기보다는 이 지자체별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또 이런 것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증상 처방 정도지 이 지원금 주는 건 근본 원인 처방은 요원하다. 자, 선진국이 될수록 출산력도 떨어지고 또 뭐 이대로 출산율 가다가는 한 3, 40년 후에는 뭐 나라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걱정됩니다. 일본도 걱정이고 중국도 이제 드디어 이제 인구가 꺾였다고 그러고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3국이 인구가 이제 말하면 줄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80억으로 또 인구가 늘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모양새로 나오게 되려는지 참 매우 궁금합니다. 경제라는 게 인구하고 불가분의 관계고 그렇게 되는데 향후 아프리카가 뭐 좀 더 관심사고 또 인도가 14억을 중국을 넘어버려 가지고 인도의 인구가 또 경제가 어떻게 또 풀어 나가야 되는 건지 참 매우 다양한 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태평양 시대를 넘어서 인도 태평양 시대 이렇게 이제 또 세상은 변하고 동북아시아는 어떻게 될지 참 매우 궁금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